자, 안녕하십니까. 가공샐러드입니다. 오늘이 이제 4회인데요. 4회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회 문제부터 한번 보시죠. 문제지를 보시면 문단이 3개가 있네요. 3개가 있는데 동그라미 1번에는 자기조절 학습을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조절 학습이 뭔지는 대충 감을 잡으셔야겠죠. 2번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주어진 상황에서의 학습에 필요한 자료를 스스로 선택하는 활동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동그라미 3번,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누적시키는 것이 중요하대요. 그리고 4번이 학기 초의 성적과 학기 말의 성적을 비교해서 더 큰 성적의 향상을 달성한 학습자가 더 좋은 평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평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그라미 5번은 문제 해결의 과정과 그 결과를 모두 평가에 반영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물어봤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쓰셔야 되는 거는 1번의 개념과 3가지 구성 요인에 대한 설명, 2번에 위트킨의 어떤 인지이론이겠죠. 위트킨의 인지이론을 잘 떠올려 보시고 이거를 2번에 주어진 상황에서의 학습에 필요한 자료를 스스로 선택하는 활동, 이것과 이제 연관을 시키셔서 이런 활동들을 어려워하는 학습자가 어떠한 인지 양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쓰시고, 그런 인지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적합한 수업 방법을 하나 쓰셔야 되겠죠. 그리고 3번,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어떤 긍정적 경험을 누적시키는 것, 이것과 관련된 어떤 반두라 이론, 동기 이론이겠죠. 그것과 동기 향상 방안, 뭐 이런 것들을 하나씩 쓰셔야겠고요. 그리고 4번에 나오는, 동그라미 4번에 나오는 평가의 유형이랑, 한마디로 그 이름이죠, 이름. 그리고 장점, 단점 2가지. 그래서 이건 5점짜리 문제가 되고, 동그라미 5번에서는 어떤 평가 이름이랑 유형이 평가 이름 쓰라는 거예요, 평가 이름. 그리고 당의 평가의 설계를 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하여야 하느냐, 이거를 3가지 써서 4점이 되는 그런 문제로 구성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평가가 이제 3번, 4번이 평가가 되겠고요. 그리고 1번은 교육심리학, 그리고 2번은 교수학습이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전체적으로 봤으니까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1번의 개념과 자기조절 학습의 3가지 구성 요인에 대한 설명. 자, 1번의 자기조절 학습인데요. 자기조절 학습이 어떤 학습일까요? 자기조절. 자기가 조절한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조절하는 거니까 뭔가 스스로 조절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죠. 개념을 한번 보시면 학습자가 학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인지적, 행동적, 정의적 특성을 가동하고 유지하는 과정. 이게 이제 조금 애매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냥 이러한 특성을 그냥 유지하는 과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습의 이러한 특성을 학습자가 자신의 인지적, 행동적, 정의적 특성을 학습에 적용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스스로 한다는 거죠. 스스로 이러한 조절을 한다. 이러한 과정, 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을 어떻게 통제하는 환경에서 스스로 통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학습 동기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요. 동시에 학습 과정도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뭐 정보 처리 같은 것도 당연히 외부에서 이거를 공부해라, 이걸 암기해라 라고 주어지는 그런 정보를 수동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걸 내가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라고 스스로 정보를 찾아서 처리하는 그러한 학습을 자기조절 학습이라고 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학습 아닌가요? 굉장히 유사한 학습이 하나 있었죠. 자기규제 학습, 뭐 자기통제 학습이라고 하는 SDL, 코아킹 셀프 디렉티드 러닝이랑 굉장히 유사하죠. 이 2개가 거의 비슷한 개념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제 자기 규제 학습이랑 자기 조절 학습이랑 자기 조절적 인지 학습이랑 뭐 자기 통제 학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혼용이 됩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제 2가지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분하라 하면은 이건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 규제 학습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규제 학습은 자원 탐색까지도 스스로 한다, 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차이점은 거의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조절 학습을 쓰는데 자기 규제 학습, 자기 통제 학습을 쓰셔도 감점이 거의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자기 규제 학습 또는 자기 통제 학습을 써야 되는 그
문제에서 자기 조절 학습 수저도 뭐 감점될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그 정도 차이가 있다. 이런 거를 좀 짚고 넘어가 드렸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항목으로 가볼까요? 학습자가 자기 조절 학습이 뭐냐? 학습자가 자기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신의 사고, 감정, 행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과정.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왜 사고, 감정, 행동 이거를 체계적으로 왜 관리를 한다고 하느냐면 사실 그 학습이라는 게 어떤 도달점이 있잖아요. 학습의 도달점.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는 굉장히 많은 유혹을 받죠. 학습을 방해하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얘기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한참 학창 시절에 이제 들었던 얘기인데요. 여기 독서실이 이렇게 빌딩이 있는데 여기 5층에 독서실입니다. 이게 5층이에요. 근데 이제 층마다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가게들이 있어요. 1층에 만화방이 있습니다. 2층에 PC방이 있어요. 3층에 뭐 카페가 있어요. 4층에 뭐 당구장이 있어요. 그리고 5층에 독서실인 거죠.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사람이 가요. 입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들어가요. 여기까지 독서실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5시간 걸리죠. 여기서 1시간씩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가는데 4시간이군요. 4시간 걸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사람의 어떤 학습을 방해하는 요소가 많겠어요. 만화도 보고 싶죠. PC방에서 게임도 하고 싶죠. 당구도 치고 싶죠. 뭐 카페 가서 뭐 친구들이랑 수다도 떨고 싶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다 그렇게 방해 요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시인의 학습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다 물리치고 자기가 학습을 하겠다는 목표 의식을 확고하게 유지하려면 사고나 감정이나 행동 같은 경우 이런 거 안 가는 거잖아요. 여기 자기의 학습을 방해하는 그런 장소들 안 가는 거잖아요. 그러한 어떤 감정도 똑같죠. 뭐 저기 놀러 가고 싶다. 그런 감정이고 사고 저거를 하면 얼마나 재밌을까라든가 뭐 그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자기가 잘 통제를 해서 자기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에 몰두해서 학습을 하는 얼마나 기특한 능력입니까? 아마 능력이겠냐마는 이런 학습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여러분들도 순간순간 정신의 끈을 놓으시는 때가 있을 수도 있는데 자기조절 학습이 잘 되는 그런 학습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자, 그래서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조절 학습을 잘 하는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성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일단은 메타인지 전략이라든가 그 인지 전략 이런 것들이 이제 잘 구성이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스킬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런 스킬들이 좋기 때문에 그런 좋은 스킬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학습을 수행하게 되죠. 그래서 스스로 학습 목표도 정하고 계획도 세우고 자원 탐색도 하고 뭐 학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자기가 스스로 점검을 하고 그리고 결과까지도 평가하는 거. 이거 보시면 그냥 셀프 디렉티드 러닝이랑 거의 똑같아요.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습이 계속 현대사회에서 강조가 되느냐 하면은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어떤 그 정보의 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정보의 양이 늘어난 거랑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전근대 사회라든가 근대 사회 이런 사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식이 그렇게 변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 갖고 있는 지식이 계속 유효하단 말이에요. 세월이 지나도. 그러면 모르는 게 있고 필요한 지식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가서 그냥 물어보면 됐어요. 그때는. 선생님이 아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뭐 모르는 게 있어서 물어봤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갑자기 관심이 생겨가지고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가지고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선생님은 우리 학교 정보 선생님은 학교를 다닐 때 인공지능에 관련된 공부를 하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 전문적인 지식을 이분이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잘 알 수가 없겠죠. 왜냐면 그분이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가 필요한 정보 그리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정보가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계속적으로 변하는 이러한 4차 산업시대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남이 알려주면 좋지만 그거를 남한테서 어떤 정보를 획득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인터넷을 잘 검색을 해서 쓰레기 같은 정보를 이제 걸러내고 이 쓰레기 정보라는 게 비속어가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가비지 인포메이션. 그래서 이 쓰레기 정보를 걸러내고 내가 진짜로 필요한 정보를 취득을 해서
그 취합을 해서 내가 활용하는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 정보량이 늘어나는 이 시대에서는 이 자기조절학습이나 자기 통제학습, 자기 규제학습,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정보 습득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자 개인에게 의미가 있는 정보가 습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조절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자기조절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번째 거를 보시면 어떠한 학습인 것 같아요? 자기조절학습, 이게 학습자가 굉장히 의식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리고 노력, 이 세 가지가 굉장히 많이 관여가 된다는 느낌을 받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해서 뭐 굉장히 뭐 변화하는 어떤 상황에 그냥 대증적으로 계속 학습이 변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스스로 반복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면서도 개선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학습을 하다 보면 학습자 개인이 어떻게 되겠어요? 독립적인 어떤 주체로서의 성숙함을 좀 더하는, 배우는 그러한 어떤 굉장히 전인적인 의미의 학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잘만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좋은 학습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걸 써야 돼요? 자기조절학습의 세 가지 구성 요인에 대해서 쓰라고 했네요. 자, 그럼 자기조절학습의 세 가지 구성 요인을 한번 봅시다. 자기조절학습의 세 가지 구성 요인은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자, 일단 인지조절 차원이라는 게 있고요. 동기조절 차원이라는 게 있고요. 행동조절 차원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요. 사고, 감정, 행동이라고 그랬죠. 사고가 뭐예요? 인지 차원이겠죠? 감정이 뭐예요? 이게 동기입니다. 동기. 그리고 행동은 행동 차원이고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 행동은 행동이니까. 자기조절 학습에서. 자, 그러면 어떠한 것들이 각각의 차원과 관련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인지조절 차원 같은 경우에는 인지전략과 초인지전략, 이걸 메타인지전략이라고 고도 하는데요. 이 두 가지가 연관이 됩니다. 인지전략은 뭐예요? 인지전략은 그냥 자신의 인지 과정을 활용하는 전략이잖아요. 그 전략이 인지전략이고, 초인지전략, 메타인지전략, 이거 두 개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지전략과 초인지전략. 근데 인지전략은 그냥 어떤 정보를 처리하는 걸 효과적으로 하는 그 전략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모든 거를 다 덧셈으로만 계산하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곱셈도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인지 전략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초인지 전략이 뭐냐면, 자, 인지 전략이 뭔지는 지금 설명을 드렸죠. 초인지 전략이 뭐냐면요, 덧셈이나 곱셈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내가 덧셈을 사용할 것인지 곱셈을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전략이 초인지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지 전략을, 어떤 인지 전략을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전략이 바로 초인지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인지 전략을 결정하는 인지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초인지 전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인지 조절 차원이라든가 동기 조절 차원이라든가 행동 조절 차원 모두에 연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상위의 전략이거든요. 상위 전략이에요. 이 나머지 인지 전략, 그리고 동기 조절에 관련된 전략이라든가 행동 조절에 관련된 전략들, 이것들은 다 메타인지 전략의 어떤 관리 하에 있는 하위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그런 인지 조절 차원은 이러한 전략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동기 조절 차원을 한번 볼까요? 동기 조절 차원 같은 경우에는 숙달 목표 지향, 숙달 목적이라고도 하고 숙달 목표라고도 하는데요. 숙달 목표 지향성, 숙달 목적 지향성 같은 말입니다. 자기 효능감, 그리고 과제 가치, 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숙달 목적 지향성이 뭐예요? 숙달 목적 지향성 같은 경우는 내가 성적을 잘 만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과정, 내가 그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그 과정을 내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인지하고 있느냐,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느냐를 더 중요시하는 그런 지향성이에요. 자, 그리고 자기 효능감은 어떤 영역 특수적인 자기 효능감도 있을 수 있고 전반적인 자기 효능감도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내가 어떤 영역에서 내가 뭘 잘한다, 이게 자기 효능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능력에 대한 자신 스스로의 어떤 평가 결과, 그게 바로 자기 효능감입니다. 과제 가치는 뭐예요? 내가 어떤 과제를 수행했을 때 그 과제 수행의 결과로서 내가 획득할 수 있는 이득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한 인지가 바로 과제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가 동기 조절 차원에 굉장히 큰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럼 행동 조절 차원이 뭘까요? 행동 조절 차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행동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럼 행동 통제, 학업 시간 관리, 도움 구하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행동 통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내가 그냥 나의 유혹이 되는 거를 보면서도 내가 그냥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예 유혹이 될 만한 곳에 뭐 가질 않는다든가 보질 않는다든가 해서 유혹의 원천을 나로부터 차단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학업 시간 관리 같은 경우는 내가 뭐 6시까지는 만화 영화를 보기로 했다. 7시부터는 6시에서 7시까지는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다. 7시부터 9시까지는 학교 숙제를 하기로 했다. 9시부터 뭐 10시까지는 학원 숙제를 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그 학교 끝나고 뭐 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잘 때까지. 그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이 학업 시간 관리 능력이에요. 그리고 도움 구하기. 도움 구하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일단 자기 효능감이 굉장히 낮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타인에게 도움 요청을 잘 안 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멍청해 보일까 봐 걱정을 해요. 이 친구들은. 그래서 타인에게 도움을 잘 요청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GPD 얘기를 하잖아요. GPD 얘기. 비고츠키가 얘기한 사회적 구성주의에서 GPD 얘기를 하는데, GPD가 뭐예요? 여기가 이제 도달할 수 있는 최대치, 아직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리고 여기가 현재 발달 수준이에요. 그럼 잠재 발달 수준과 현재 발달 수준 사이에 어떤 갭이 있다고 하는 그 개념이 GPD잖아요. GPD 내에서 학습이 이루어질 때, GPD 내에서 교수적 도움이 주어질 때 학습이 잘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이 이제 사회적 구성주의가 에서 주장하는 내용인데, 이 교수적 도움이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지금 그 학습자보다 조금 더 뛰어난 학습자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GPD 내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면 그 지점까지 이제 학습이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사회적 구성주의에 이제 주장하는 내용인데, 그게 바로 도움 요청하기가 굉장히 모습이 닮아 있다는 말입니다. 도움 요청이 뭐예요? 상대방과의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내가 이걸 잘 모르니까 이걸 설명해 다오. 내가 이 부분을 잘 모르겠어.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이 부분부터는 잘 이해가 안 돼. 네가 알고 있으면 나를 좀 도와줄 수 없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도움 구하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GPD 내에서의 커뮤니케이션과 똑같습니다. 생긴 게. 그렇기 때문에 도움 구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GPD 내에서의 어떤 학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조절 학습 같은 경우에는, 자기조절 학습이 잘 이루어지는 아동 같은 경우에는,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적 구성주의 차원에서도 GPD 내에서 학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자기조절 학습의 어떤 세 가지 구성 요인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기조절 학습에 이렇게 세 가지 구성 요인 말고 사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코르노 마니다흐 모형, 이것도 83년에 나온 모형인데요. 자기규제 학습의 요소를 이 코르노 마니다흐 같은 경우에는, 코르노와 마니다흐 같은 경우에는 5가지로 봐요. 이렇게 주의, 선택, 연결, 계획, 관찰. 근데 이거 내용을 보시면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인지조절 차원의 구성요소, 그리고 동기조절 차원의 구성요소, 행동조절 차원의 구성요소 3가지 있죠. 이 3가지를 적절히 이제 짬뽕을 하고 나누는 거랑 비슷해요. 여기 보세요. 일단은 활동에, 여기 있는 건 활동에 가깝습니다. 이 주의에 관련된 활동이 어떤 활동이냐? 활동의 종류가 뭐냐? 정보를 습득하는 활동이다. 선택은 뭐예요? 정보를 변형하는 활동이다. 연결은 정보 변형 활동에 가깝고요. 계획은 습득, 변형 둘 다 해당이 되고, 관찰 같은 경우는 정보 습득을 하는 활동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각각의 어떤 요소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분류를 해놓은 거고요. 그 각각의 어떤 요소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으로 이제, 구체적인 어떤 활동이 그 요소에 관련이 되어 있는지를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해놨어요. 요거를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요. 혹시나 이 자기조절 학습의 요소를 3가지가 아니라 5가지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 이제 주의, 선택, 연결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코르노 마니다흐 모형을 지금 설명을 하라는 거구나. 그 자기조절 학습의 모형 중에서도 코르노 마니다흐 모형을 내가 지금 답안에 적용을 시켜서 풀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코르노 마니다흐 모형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이게 학습자를 4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까 정보, 습득, 변형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습득과 변형, 이걸로 이 2가지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학습자의 유형을 4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학습자 유형을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어떤 표를 줬다거나 아니면 제시문이 주어졌다거나 하면 이게 코르노 마니다흐 모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학습자 유형을 보고서도
이게 자기조절 학습인지 좀 아실 필요가 있다. 왜냐면요, 이게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조절형이냐, 습득도 잘하고 변형도 잘하고, 이거는 자기조절형 학습자라는 거고요. 습득은 잘 하는데 변형은 잘 못해요. 그럼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이거는 응용력이 좀 떨어지는 거잖아요. 암기 잘하는 사람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과제 중심형 학습자입니다. 그러면 정보 습득 활동은 이거 둘 다 정보 습득 활동이 낮고 정보 변형 활동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그냥 생각대로 하는 친구예요. 자기 혼자 뭐 다른 거 찾아보지 않고 이제 아이디어가 좋은 친구들. 근데 이 자원 관령, 이게 말이 좋아서 자원 관리지 그냥 암기 잘하는 친구랑 비슷한 거죠. 습득은 잘하는데 변형은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응용은 잘 못하는 친구죠. 그러니까 들어온 자원만 잘 관리한다. 그래서 자원 관리형이라고 하는 거고요. 정보 습득도 잘 못하고 정보 변형도 잘 못하는 친구, 그냥 수동형 학습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죠. 자, 그래서 이 학습자 유형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눈다라고 한다면 자기조절 학습인데, 자기조절 학습 중에 어떤 모형이다? 코르노 만니나흐 모형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기조절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조절성.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프린트에는 자기조절 학습 이론만 써놨는데 자기조절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조절성. 자기조절성. 이게 뭐냐면요, self regul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self regulation이라고 하죠. self regulation. 그래서 이 자기조절성이 뭐냐면요, 학습 전략을 사용을 할 때 지속적으로 조절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이제 자기조절성이라고 합니다. 또는 능력 또는 그 행위를 자기조절성이라고 해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어떤 학습 전략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 학습 전략과 관련된 어떤 학습의 그 장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거를 적용을 해야 되는지, 이 학습 전략을 적용해야 되는지, 저 학습 전략을 적용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필요성, 이런 걸 적용해야 되겠구나, 저거를 적용해야 되겠구나라는 필요성을 먼저 인식을 하고요. 그 학습 전략을 적절한 상황에 적용을 하고 실제로,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학습 전략을 선택하고 적용을 지금 했잖아요. 그게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까지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를 해서 평가 결과가 얻어지죠. 그러면 평가 결과를 자신의 다음 학습에 또 적용을 하는 그런 능력, 그런 것이 이제 자기조절성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신의 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토탈 관리 패키지 같은 느낌이겠죠. 그래서 자기조절성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자기조절성에는 이제 상위인지 능력, 그리고 노력관리 능력,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요. 상위인지 능력이 뭐냐면요, 상위인지 그리고 노력관리, 요 두 가지가 이제 포함이 되는데, 주요 이제 요인으로 상위인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메타인지 능력이에요. 사실 효과적인 전략을 선택하거나 실행하거나 판단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지식이 바로 이제 상위인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 흔히 말하는 것들 있죠. 뭐 플래닝, 계획하는 거, 그리고 모니터링, 점검, 그리고 조절. 이게 사실 계획, 점검, 그리고 조절, 이 세 가지가 어떤 인지 능력의 그 요인들이에요. 이 메타인지잖아요. 메타인지. 메타인지 능력의 요인들이거든요. 계획, 점검, 조절. 이거 메타인지를 좀 공부를 해보셨으면 이 세 가지 용어를 잘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상위인지는 메타인지랑 똑같은 거고요. 메타코그니션이랑 똑같은 거고, 노력 관리는 그냥 에포트 매니지먼트인데, 요거는 그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제 해야 되는 과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업이 어려워요. 과제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지루하더라도 스스로 이걸 해야 돼 하면서 스스로 강화를 하는 거죠. 자기 강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을 컨트롤 함으로써 그 과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이 쭉 지속되도록 만드는 그런 능력이 바로 노력 관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조절성에는 상위인지 능력과 노력관리 능력이 포함되는데, 상위인지 능력은 요거 메타인지 능력, 계획, 점검, 조절, 이거랑 뭐 관련이 있는 거고, 노력관리 능력은 어렵더라도 그냥 계속 노력을 지속할 수 있는, 스스로 이제 땔감을 넣어주는 자기의 행동에, 그러한 능력이 바로 노력관리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번 문제를 다 해설을 했어요. 그럼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뭐예요? 쭉 보시면 인지양식에 대한 위트킨의 이론을 고려할 때 동그라미 2번을 어려워하는 학습자 유형,
그리고 그러한 학습자에게 적합한 수업 방안 한 가지. 여기까지가 전반부가 되겠네요. 그럼 위트켄의 이론을 한번 살펴봅시다. 위트켄의 이제 여러 가지 이론을 뭐 냈지만 사실 2번이 어떤 내용이에요? 2번이 뭐 스스로 그 학습 전략 같은 거 선택하는, 그 학습에 필요한 자료를 스스로 선택하는 그런 거였잖아요. 그러면 여기 핵심이 되는 어떤 포인트가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습에 필요한 자료를 여기 스스로죠. 스스로 선택하는 활동. 이게 핵심이에요. 스스로 선택하는 활동.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내가 타인에게 어떤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학습자이냐, 아니면 내가 타인에게 지시를 받는 거는 싫어하고 나 스스로 어떤 학습을 진행하는 걸 좋아하느냐, 이런 차원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위트켄의 얘기했던 인지양식에 관련된 위트켄의 이론 중에 어떤 게 떠오르세요? 바로 장독립성, 장의존성 이거잖아요. 장의존성, 장독립성. 이게 원래 장의존이 이게 뭐라 그랬죠? 그 필드 디펜던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필드 디펜던스가 약간 그 부정적인 어떤 뉘앙스가 있고 뭐 그렇다 뭐래가지고 요즘에는 장민감성이라고도 합니다. 장민감성. 근데 이게 제가 이제 교육심리학 요 이론들을 좀 살펴보니까요, 요 장민감성이랑 장의존성이 뭐 그냥 단순히 뭐 네거티브 코노테이션의 문제 때문에 이게 장민감성이라는 용어를 최근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장민감성이 장의존성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라고 합니다. 저도 그 장민감성과 장의존성이 어떻게 다른지까지는, 그런 미묘한 차이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장의존성을 요즘에는 장민감성이라고도 한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요즘에는 그 필드 센시티브라고 해서 이 장민감성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장의존성이나 장민감성이나 그게 그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지만, 뭐 심리학 하시는 분들은 이게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저는 그 차이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장의존성, 장독립성과 관련된 이론이에요. 그러면 장의존적 학습자와 장독립적 학습자가 어떤 학습자인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겠죠. 장의존적 학습자는 어떤 학습자예요? 장의존적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외적인 관련성에, 장의존부터 보는 겁니다. 장의존부터. 외적인 관련성에 의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목표나 어떤 강화물이 설정이 되었을 때 그거를 더 선호하는 그런 학습자가 장의존적인 학습자예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어떤 학습자를 둘러싸고 있는 학습자가 이렇게 있으면 학습자를 둘러싼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필드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레빈의 장이론 기억나시죠? 쿠르트 레빈의 장이론. 그래서 그때 그 장이랑 이 장의존, 장독립이 그냥 똑같은 건데요. 장의존, 장독립에서의 장과 똑같은 건데, 그 주변의 장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그 어떤 전체적인 특징, 학습이나 자기 주변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인상이라든가 특징이라든가 이런 걸 지각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장의존적 학습자는. 그러니까 장의존적 학습자 같은 경우는 어때요? 분석적이지는 않아요. 분석적이지는 않고 직관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느끼니까. 그래서 좀 직관적이고 외부에서 어떤 정보가 주어지면은 그대로 좀 수용하는 경향이 어떻겠어요? 크겠어요? 작겠어요? 크겠죠. 장의존적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안내나 지시가 명료한, 그러니까 구조화된 자료 학습에 좀 유리합니다. 이게 안내나 지시가 명료하다는 게 뭐냐면요, 안내나 지시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외부에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외부로부터 어떤 정보가 주어졌을 때, 명확하게 주어졌을 때 학습을 좀 잘하는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구조화된 그 과제의 어떤 수행에 강점을 보인다는 것은 구조화되지 않은 구조화되지 않은 자료의 학습에는 어때요? 좀 불리하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학습에 그 유리한 그런 자료형이 좀 갈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회적 내용을 다룬 자료를 제공한다. 이게 뭐냐면요, 장의존적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적인 민감성이 좀 높은 편입니다. 장독립적 학습자에 비해서. 왜냐면 아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주변의 장에 영향을 받는다고. 그 필드가 뭐예요? 그 사람을, 어떤 개체를 둘러싼 여러 가지 요인들의 네트워크 같은 거가 이제 필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적 민감성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내용 다루는 자료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쉽게 말하면 문과 체질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장독립적 교사가 좀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시를 잘 주고 좀 구조화를 잘 하고 스스로
이러한 선생님이 더 유리한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딱 만들어서 학습에게 줘야 되니까. 그래서 장독립적인 교사가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장의존적은 끝났고 장독립을 한번 봅시다. 장독립, 필드 인디펜던스라고 하죠. 장독립성을. 장독립적 학습자 같은 경우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은 장의존적 학습자가 외적인 관련성에 의존한다고 했던 것과는 달리 내적인 관련성에 좀 의존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스스로 설정한 어떤 학습 목표라든가 스스로 자신에게 부여하는 어떤 강화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많이 선호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건대로 하려는 그 성향이 좀 강하다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시키는 걸 하려고 하는 성향보다는. 그래서 그 학습자를 둘러싼 어떤 배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장이라 그랬죠. 그거랑 사실은 좀 독립되어 있는 학습자예요. 그러니까 그 학습자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배경이 어떻든간 그거는 전혀 관계없이, 전혀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상대적으로 좀 관계없이 정보를 상황과 좀 분리해서 지각하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장의존적 학습자에 비해서 좀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그런 지각 경향성을 좀 띠겠죠. 따라서 장독립적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상황을 어떤 분석하거나 그리고 상황을 자기 나름대로 재조직하거나 이러한 경향이 좀 강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 정보를 이제 분류하고 그 상황과 좀 분리시키고 이러한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학습자와는 뭐 좀 개별적으로 뭐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그렇게 학습하는 경향이 좀 강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학습자 같은 경우는 어때요? 외부로부터 어떤 안내나 지시가 주어지면은 뭐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뭐 나쁠 것까지는 없더라도 뭐 그런 지시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자기가 알아서 잘 하니까 비구조화된 자료 학습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안내나 지시가 없겠죠. 비구조화된 자료니까. 그러한 학습에 좀 유리한 그 경향성이 있고요. 그리고 추상적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좀 낮아요. 왜냐하면 흔히 공대 스타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게 뭔데? 그렇게 해서 결과물이 뭐야? 라고 결과물을 가지고 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막 추상적인 얘기를 막 해요. 뭐 뜬구름 잡는 얘기를 막 해요. 그거는 이 사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는데? 라는 물음을 던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장의존적 학습자가 약간 우리가 흔히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흔히 인터넷에서 막 그렇잖아요. 뭐 문송합니다 그러면서 문과 뭐 이과 나누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한 특성이 좀 그 인터넷에 말하는 그 특성이 좀 보인다는 거죠. 공대생의 특성 같은 거. 그래서 추상적인 분야보다는 좀 구체적인 실제적인 그런 어떤 영역에 더 관심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장독립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구조화나 이런 걸 누가 해요? 다른 사람이 해요? 혼자 해요? 혼자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겠죠. 이 장독립적이라는 거는. 왜냐면 지가 알아서 다 하는데요. 여기 아까 말했잖아요. 장의존적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습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 사회적인 민감성이 높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장독립적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민감성이 좀 낮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든 신경 안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의존적 학습자에 비해서 편견이 좀 심할 수 있어요. 편견이 바이어스라고 하죠. 이런 편견이 좀 심할 수 있다. 이러한 뭐 좀 단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장의존적 교사가 좀 적합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장독립적인 교사 같은 경우에는 이 장독립적 학습자가 그러한 것과 똑같이 주관이 굉장히 세요. 그러니까 장독립적 교사랑 장독립적 학습자가 같은 공간 안에서 교사 학습을 진행한다고 해보세요. 선생님은 자꾸 시키려고 그러고 학생은 자꾸 지멋대로 하려고 그러고 부딪히겠죠. 이렇게 부딪히니까 안 좋단 말이에요. 그냥 좀 아이가 좀 이렇게 막 지멋대로 하려고 그래도 그냥 내버려 두고 이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가 그런 거를 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이러한 어떤 장의존적인 선생님의 스타일이 좀 장독립적 학습에게는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장의존성, 장독립성 이거가 어떤 것이 더 좋다라고는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학습 자료의 형태에 따라서 이게 장의존적인 학습이 더 유리할 수도 있고 장독립적인 학습이 더 유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좋다라고는 그냥 뭐 일률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일단은 장독립성 측정 도구라는 얘기는 잘 안 하고요. 장의존성 측정 도구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대학 교수들이 있잖아요. 대학 교수들. 대학 교수들 같은 경우에는 장의존적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장 독립적인 사람이 되게 많죠. 왜냐면 분석적이고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분석적인 사람이니까 대학 교수가 됐겠죠. 아무래도 뭐 아무리 이제 뭐 글쓰기 뭐 문학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이런 예체능이라도 그 어떤 필요한 영역에 대한 분석 능력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수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장의존성이 장 독립성보다 학업 성취 면에서는 약간 좀 불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극소수지만 있기는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장의존성 특성 측정 도구가 몇 가지가 있는데 좀 말씀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신체 조정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Body Adjustment Test라고 그래가지고 BAT라고 하는데 이게 그 어떤 거냐면 틸팅 룸 테스트라고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방이 이렇게 있어요. 방이 이렇게 있으면 바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걸어 다니거나 앉거나 눕거나 할 수 있는. 그런데 이게 그 바닥이 경사가 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바닥에 경사가 져 있는 상황에서 의자가 가운데 있습니다. 의자가. 그러면 의자를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의자를. 그래서 그 의자를 움직여서 수직이 되도록 만들게 하는 그런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윗케인의 실험실에서는 일단은 사용이 됐었어요. 이 신체 조정 검사라 그래서 이 의자를 얼마나 수직으로 잘 만드느냐 이걸로 이제 신체가 얼마나 이제 장 독립적으로 외부와 잘 움직이느냐 아니면 그 외부를 잘 신경 써서 그 조정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거 정도를 파악하는 그런 실험이죠. 근데 이거는 뭐 사실 뭐 많은 데서 사용되는 건 아니고요. 위트킨의 실험실에서 정도 사용됐던 그런 실험이고요. 더 유명한 게 있습니다. 잠입도형 검사라는 게 있어요. 잠입도형 검사.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여러분 보신 거 있을 거예요. 뭐 이런 거 주고 뭐 이런 거 주고 이 안에 뭐 삼각형이 뭐 몇 개가 있나요? 뭐 이런 거 세보는 거 있잖아요. 요런 건 지금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복잡하게 막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형태 내에 숨겨져 있는 단순한 도형을 찾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인 어떤 독립성과 의존성, 이거를 장 독립성과 장 의존성을 측정하는 그런 검사가 있어요. 저도 그래 이거는 어떻게 검사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런 검사가 있어요. 그리고 막대와 틀 검사라 그래서 로드 앤 프레임 테스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막대와 틀 검사, 막대 틀 검사라고도 하고요. 막대 테두리 검사라는 것도 뭐 그렇게도 번역을 하는데요. 그냥 번역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불러요. 지금 뭐 어떤 통일된 용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방이 있어요. 방 안에 이제 사람이 들어갑니다. 방 안에 들어가는데 여기가 암실이에요.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정사각형 틀을 하나 줘요. 정사각형 틀을 하나 주는데 이게 빛을 냅니다. 빛을 내요. 근데 요 틀을 이렇게 틀을 하나 주는데 이 빛이 난다 그랬죠. 근데 여기 이 틀의 모양과 관계없이 여기 안에서 뭔가 빙글빙글 지가 돌아가요. 지멋대로 움직이는 게 뭐 하나가 매달려 있어요. 근데 막대기가 요 하나 들어있는데 요 틀을 이렇게 잘 움직여가지고 막대기가 이 수직으로 이게 바닥이 이쪽 바닥면이 이렇게 있잖아요. 바닥면과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위치를 하도록 이렇게 그 틀을 이렇게 조정하는 그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측정하는 그런 검사가 이제 막대와 틀 검사인데 요거를 이제 사용을 해서 의존성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뭐 장의존성 측정 도구가 있다는 거를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장의존적 학습자와 장독립적 학습자의 어떤 그 동기화 방안이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잖아요. 왜냐하면 동기화가 되어야 이제 학습을 하니까 우리 교사 입장에서는 그 동기화 방안이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동기화 방안을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장의존적 학습자의 동기화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언어적인 칭찬입니다. 잘했어. 이렇게 하다니 너는 정말 천재야. 너 같은 학생은 처음 본다. 좋은 의미로 너 같은 놈은 처음 본다. 이게 아니죠. 너같이 선생님 말을 잘 듣는 학생은 선생님 인생에서 처음이야. 올해 1년 차인데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런 언어적 칭찬을 제공하는 거 그게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사를 돕게 만들어요. 선생님이 어떤 게 필요한데 도와줄 수 있겠니? 그리고 이 교사를 돕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와주는 과정에 선생님이랑 대면 접촉이 늘어나고 칭찬할 기회도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그리고 외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거예요. 장의존적 학습자는 어떤 특성이 있다고요? 외부에서 설정된 강화물 같은 거를 좀 선호한다 그랬어요. 학습 목표도 외부에서 주어진 걸 선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외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자신의 과제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보여주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이 그 과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 할수록 어때요? 그러면 이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동기가 더 잘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로 제가 얘기했던 게 뭐예요? 언어적 칭찬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학습의 구조를 제시하는 거.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었죠. 구조화된 자료를 제공하는 게 좀 이제 장의존적 학습자에게 좀 유리한 그러한 어떤 학습의 형태입니다. 전체적 틀. 이런 것들이 이제 장의존적 학습자를 동기화하는 방법이고요. 그러면 장독립적 학습자를 동기화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과제를 수행했을 때 그 과제 수행한 정도가 몇 점 정도짜리, 몇 점짜리인지 점수를 제시하는 거예요. 굉장히 경쟁력이라기보다는 호승심, 경쟁심 같은 걸 자극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어떤 목표를 세우잖아요, 이 사람은. 그런데 그 경쟁심이 이제 타인과의 경쟁심이 아니라 자기가 설정했던 자기의 모습이 있잖아요. 자기의 스스로를 바라보는 그 모습과 학생을 경쟁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셀프 이미지에 대한 경쟁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너는 지금 80점짜리 과제 수행을 했어. 이러면 내가 80점밖에 안 된다고? 좋아, 알았어. 두고 봐. 내가 85점, 90점, 100점까지 맞춰주지. 이렇게 스스로에 대한 어떤 채찍질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습자가 이제 장독립적 학습자입니다. 그리고 경쟁적인 상황을 제시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사실 경쟁적이라는 거가 이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어떤 커노테이션이 있는 것처럼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경쟁 자체가 왜 나쁘다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경쟁이 아름다운 거죠, 경쟁. 우리 스포츠는 뭡니까? 스포츠. 뭐 꿈, 열정, 희망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경쟁도 있죠. 선의의 경쟁이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경쟁이 어떤 공정함만 보장이 된다면 이렇게 좋은 게 없어요. 경쟁이 아주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적인 상황을 제시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리고 세 번째, 개인적인 목표와 활동에 대해서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독립적 학습자가 어떤 학습자라고 했어요? 남이 설정한 목표, 남이 설정한 강화물, 이거 좋아한다 그랬어요?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기가 스스로 설정하는 걸 좋아하지 남이 설정한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업의 도달 목표라든가 그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 좋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렴. 이렇게 기회를 부여하는 게 굉장히 학습 동기를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장독립적 학습자에게는. 그리고 과제 가치를 인식하도록 하는 거예요. 스스로. 아까 장의존적 학습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타인에게 지금 하고 있는 과제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보여주게 만들려고 했잖아요. 타인의 어떤 칭찬에 굉장히 굶주려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장의존적 학습자는. 근데 장독립적 학습자는 외부에서 칭찬이 있든 말든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 과제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게 동기화에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랑 또 연관이 있는데 방금 전에 제가 개인적인 어떤 학습 목표라든가 학습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자율 선택권, 재량권 이런 거를 좀 부여하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거랑 관련이 있는 건데 스스로 학습을 어떻게 구조할 것인지 어떠한 식으로 학습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선택권, 그 설계의 자유 이런 거를 좀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도 알아서 잘 하는 친구들이니까요. 그래서 동기화 방안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학습자 얘기를 계속했어요. 근데 장독립적 학습자는 장의존적 교사가 좀 잘 어울린다고 했고 장의존적 학습자는 장독립적 교사가 잘 어울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장독립적 교사랑 장의존적 교사가 어떤지 한번 살짝 짚고 넘어가 봅시다. 이게 지금 학생 같은 경우에는 가르침을 받는 입장이잖아요. 어떻게 됐든 의존적이든 독립적이든. 그런데 그거랑 반대로 교사 같은 경우는 가르침을 주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다른 면이 조금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간의 성향은 비슷하지만 그래서 장독립적 교사부터 한번 보겠어요. 장독립적 교사 같은 경우에는 장의존적 학습자랑 잘 어울리는데 상대적으로 좀 이론적인 교수 방법을 좀 선호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좀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경향이 좀 강하니까요. 그래서 좀 인지 과정이란가 이런 거를 좀 더 중요시하고요. 그러니까 인지지향적이죠. 조금 더 비인간적입니다. 이게 나쁜 의미의 비인간적이라기보다는 인간성의 어떤 강조점을 두는 것보다는 인간성을 좀 배제한 그런 논리, 이론 이런 거를 더 중요시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물질적인 어떤 사태, 현상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교수학습 과정의 내용이나 계열의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게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서 이제 조직을 하고
그 자신이 조직한 어떤 교과 과정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는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자유주장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학습 내용을 설명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구조화를 스스로 하는 걸 굉장히 선호하고 잘 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원리, 어떤 학습의 원리 같은 거 그런 거를 좀 공식처럼 만들어서 그 제공하려는 그런 성향이 좀 강합니다. 자, 그러면 학생이 오답을 막 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부분의 학생이 100점을 못 맞죠. 공부를 잘하는 애들도 뭐 100점 맞는 경우가 드문 그러한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런 경우에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네가 왜 틀렸는지 알아야 돼. 이게 기본 마인드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이 기본적으로 제가 이거 왜 틀렸죠? 라고 질문을 하는 게 학생의 어떤 본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강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학생의 학습을 조직하고 안내하는 데 좀 강하고, 왜냐면 자기가 만드는 어떤 학습의 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게 좀 강화되다 있다 보니까 학생에게 그런 학습의 조직화라든가 안내라든가 이런 걸 좀 하는데 좀 익숙한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이 장독립적 교사의 어떤 단점인데요, 이거는 공부 못하는 애들 있잖아요. 성적이 별로 좋지 않은 애들, 그런 애들을 좀 인간적으로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넌 왜 이거밖에 못하냐? 너는 머리가 정말 나쁘구나. 이런 식으로 막 표현한다는 거죠. 이게 안 좋은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죠. 젊은 선생님들 중에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단점은 있다. 그런 한계는 있는데 아무튼 장의존적 학습자에게 좀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의존적 교사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어요. 장의존적 교사는 어떠한 인간이에요? 그 사회적인 어떤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필드 이거에 좀 민감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학생과의 상호작용 같은 걸 굉장히 선호합니다. 이론에 어떤 치중된 그런 수업보다는 좀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인간적인 관계라든가 그 인간적인 사태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걸 좀 선호하고요. 그 토의 과정이라든가 우리 토론학습, 토의학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선호해요. 이런 사람, 이 장의존적 교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어떤 교수학습의 어떤 내용이라든가 계열의 조직이라든가 이런 거를 학생의 좀 자율을 좀 더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가 한번 해볼래? 네가 한번 조직화를 해봐. 네가 스스로 어떻게 학습을 하고 싶은지 짜봐. 이렇게 하는 경향이 좀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장독립적 교사보다는 좀 유도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내용, 자기가 배운 내용을 좀 조직하고 공식화할 수 있도록 좀 조력하는 그런 성향이 좀 강하죠. 그러니까 발견학습이라든가 탐구학습 쪽이 좀 이 장의존적 교사에게 좀 잘 어울리는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그런 학습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피드백 쪽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장독립적 교사는 아까 어떻다 그랬어요. 뭐 좀 기분 나쁜 얘기지만 공부 못하는 친구들한테 기분 나쁜 막 인간적인 모독을 하고 막 이런 경우도 극단적인 경우 있을 수 있는데 장의존적 교사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이 뭐 공부를 아무리 못한다 그래도 계속 격려를 해준다거나 뭐 이런 경향이 좀 강하죠. 이게 항상 좋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충격요법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학생한테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 반에서 1등 했던 애가 이번에 반에서 30등을 했어요. 거의 꼴찌죠. 그러면 너는 왜 뭐 하고 다니냐? 너 공부 안 하냐? 이렇게 좀 채찍질을 할 필요도 있는데 그래 선생님은 너를 믿어 우리 철수를 믿어 언젠가 너는 다시 반 1등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냥 믿기만 하면은 만약에 지금 문제가 있어서 그런 1등에서 30등으로 곤두박질 쳤는데 성적이 그런 걸 그냥 격려만 하고 아무 행동을 안 하고 있으면 이게 행동이 수정이 안 되잖아요. 그 문제 상황이. 그러니까 장의존적 교사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수업을 할 때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어떤 긍정적인 태도, 학습 태도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수업을 할 때 한 명 놓고 수업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을 가지고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 이거 집단역동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 같은 걸 훨씬 더 중요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독립적 학습자에게 적합한 그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 전반부는 여기까지 하고 끝났고요. 이번에 후반부를 한번 보시죠. 이번에 후반부 같은 경우에는 동그라미 3을 설명하는 반드라의 이론, 그거의 개관이랑 구체적인 동기 향상 방안 한 가지를 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3이 뭐예요?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누적시킨다.
그러면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 뭔가가 있겠네요. 그게 뭐예요? 바로 이 자기 효능감, 셀프 에피커시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자기 효능감인데 이게 바로 3번에서 언급하는 그 내용입니다.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판단, 경험 이런 것들.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누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자기 효능감이 높은 수준으로 형성이 되려면은 이 자기가 스스로 성공 경험이 과거부터 계속 꾸준히 누적이 되어 와야 이게 가능해요. 왜냐면 예를 들어 그 선생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공부를 곧잘 하셨던 분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임용고시가 쉽지 않은 시험인데 나름대로 뭐 엄청 어려운 시험이라고도 말할 수는 없지만 뭐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나름대로의 난이도가 꽤 있다고 알려져 있는 시험에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일단 뭐 법적으로 자격이 있고 실제로 도전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죠.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도전하는 게 아니라 붙을 자신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도전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려운 시험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시험에 도전하는 거 이거 난 할 수 있으니까 도전한다고 제가 봐요.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다라는 그 가정을 제가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자기 효능감이 좀 높은 사람일 것이다라고 제가 추정을 하는 이유예요. 왜냐면 이전에 계속 공부를 못했다고 쳐봐요. 이제 반에서 맨날 꼴등만 했던 애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12년 동안 꼴찌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2년 동안 시험을 몇 번 봅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하면 48번 보잖아요. 시험을 50번 가까이 봤는데 50번 다 꼴찌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자신감이 생길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시험을 잘 오셨을 거예요. 성적도 괜찮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이 높을 거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려웠다고 알려져 있는 이 임용고시에도 도전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데 자기 효능감이라는 거를 개념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일단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여기까지 끊고요. 일련의 행위를 조직하고 수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판단. 결국에는 이 자기 효능감 같은 경우에는 인지작용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바라봤을 때 나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좀 쩔어. 이러면 자기 효능감이 좀 높은 거고요. 내가 아무리 나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해도 나는 한 중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자기 효능감이 좀 낮은 거겠죠. 남자분들 그러잖아요. 샤워를 끝내고 목욕탕에서 화장실에서 이제 뭐 샤워실에서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머리를 쓸어 올리면서 나 정도면 괜찮은데 자기 효능감이 높은 거죠. 이런 겁니다. 뭐 여자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뭐 저는 제가 여자가 되는 일이 있으면 뭐 대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 효능감이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 효능감 이론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합니다. 사실 자기 효능감 이론이 뭐냐면요. 자기 효능감이 이런 건데 이러한 자기 효능감이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 그게 그냥 자기 효능감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 이론을 설명을 하시려면 자기 효능감을 먼저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자기 효능감이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 그게 그냥 자기 효능감 이론입니다. 그래서 자기 효능감이 높은 경우 이러한 특성을 보인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어요. 알려져 있습니다. 뭐 연구들이 여러 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자신의 기술이나 능력 발달을 촉진하는 동시에 그리고 과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효능감이 높다는 것은 성공 경험이 누적이 되어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든 자신감이 있어요. 해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기술과 능력 발달을 촉진하는 동시에 과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게 자기 효능감이 높은 학습자의 그 어떤 특성입니다. 두 번째, 과업의 난이도가 높더라도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성공을 해왔으니까요. 지금 어려워도 난 언젠간 할 수 있어 라는 어떤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세 번째, 학습 전략과 자기 조절 전략이 좀 효과적인 편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성공을 누적해 왔다는 것은 그 성공할 만한 뭔가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뭘 학습을 했던 간에 학습을 할 때 뭔가 효과적인 어떤 전략이라든가 초인지 전략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을 해왔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문제를 한 20문제짜리 뭐 문제를 푼다고 해봅시다. 20문제를 풀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1번부터 20번까지 아주 스무드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쭉 다 풀 수 있는 능력이면 좋겠으나
여러분이 아무리 이제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엄청 어려운 문제를 그렇게 잘 풀 수는 없겠죠. 만약에 문제 수준이 높으면. 그러면 문제를 풀다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5번까지는 풀었는데 16번에서 브리타가 나왔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딱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뒤에 걸 쓱 봤더니 뒤에 게 더 쉬워 보여. 그러면 16번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계속 붙들고 있습니까? 시간이 제한이 있죠, 시험에는. 그러면 딱 봐서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요 건너뛰고 17번 풀죠. 요겁니다. 이 효과적인 학습 전략과 이제 자기 조절 전략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직면을 했다. 그러면 내가 이걸 반드시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느냐라는 판단부터 먼저 하고 지금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판단에 서면 다음 것부터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반드시 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전략의 어떤 선택이라든가 자기 전략을 수정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바로 학습 전략과 자기 조절 전략의 어떤 전형적인 예시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16번에서 그냥 시간이 30분 남았는데 1시간짜리 시험에서 30분이 남았는데 16번까지 15분까지 푸는데 30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런데 16번에서 25분을 들이박은 거야 여기서. 그러면 17번에서 20번까지 몇 문제 남아요? 4문제 남는데 5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러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잖아요. 근데 16번 딱 봐서 이건 아니야. 지금 푸는 거 아니야. 이런 문제는 버리는 문제야. 내가 틀리면 다른 사람도 틀려. 이러고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고 17번부터 푸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16번 일단 버리더라도 나머지 3개 다 맞으면 일단 20개 중에 뭐 19개 맞았다고 칩시다. 19개를 맞았어요. 그러면 몇 점이에요? 95점이잖아요. 그러면 16번에 들이받은 사람이 그냥 실력 자체는 동일한데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었으면 이 사람은 몇 점이에요? 그냥 75점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5문제 다 틀렸으니까. 그러한 어떤 전략의 사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걸 잘 하기 때문에 학업 성취도도 역시 높은 경향이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인 동기향상반을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동기향상반을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동기향상반은 지금 제시문에도 나온 것처럼 어떤 성공 경험을 누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 경험을 누적시키려면 어떠한 경험이 성공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너무 쉬운 거면 이거는 내가 챌린지해서 내가 성공을 했다 이런 느낌은 받을 수 없겠죠.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3학년인데 서울과학고등학교 다니는 고등학교 3학년 친구한테 1 더하기 1, 1 더하기 2 풀어. 다 맞겠죠. 2고 3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풀고 나서 나 잘했어 이러겠어요? 안 그러죠. 성공 경험이라는 거는 내가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과제를 내가 풀었다라는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인지 부하가 어느 정도 일어날 수 있는 수준의 과제여야 한다는 거예요. 난이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난이도가 터무니없이 높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과제의 난이도를 조절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문제 해결하는 과정을 내가 지켜보니까 논리의 흐름 자체는 맞아. 그런데 아직 연습이 조금 덜 되어 있어서 문제를 못 풀었을 뿐이야. 연습을 조금만 하면 분명히 풀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공 경험이라는 거는 부분적인 성공 경험. 그래 내가 비록 다 해결하지 못했더라도 내가 그래도 방향까지는 잘 잡았다. 이러한 자신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요인을 자꾸 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효능감 향상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동기 향상 방안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2번까지 해설이 끝났습니다. 잠시 쉬고 와서 3번, 4번 해설을 감상을 하시죠.